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네, 계산문제 완전정복 시즌2 기출 계산문제를 이용해서 저희는 계산문제를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마지막 회차 34회서부터 시작해서 25회차 마지막 25회 기출문제를 완전정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9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는데 오피스텔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너무 기초적인 탄력성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가격 탄력성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이 있고 분모에는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 분의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율. 식은 너무 간단하죠. 원인이 항상 분모. 가격이 변화해서 결과인 수요량이 변화한 거죠. 그때 우리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이 붙어 있다. 왜 절대값이 붙어 있죠?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그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간다면 항상 부호가 반대다, 가격 법칙 반대다라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 4%. 플러스 4% 분의 네모% 절대값 이거 자체가 2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네모 %는 2 곱하기 4%인 8%인데 이게 플러스 8%냐 마이너스 8%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자신의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서로 항상 반대 움직이는 가격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4% 상승했다면 오피스텔 수요량은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플러스 8%는 안 되고 어떤 거? 마이너스 8%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탄력성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원인에 의해서 몇 배 움직이는 결과가 원인의 결과는 원인에 비해 몇 배 움직이냐를 얘기한다고 했죠. 4%가 원인이니까 곱하기 8% 결과는 움직였다. 그런 뜻인 거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쉽게 맞춰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네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상가에는 20% 투자했고 오피스텔에는 30%, 아파트에는 50%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누어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호황일 때 상가는 20% 수익률을, 불황일 때는 상가는 10% 수익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호황일 확률은 여기 봤더니 40%, 불황일 확률은 60%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전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개별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개별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요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을 각각 그때의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줘가지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40% 곱하기 25, 60% 곱하기 10% 한 다음에 그 숫자를 더해주면 그게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이죠.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40% 곱하기 10%, 60% 곱하기 8%.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다.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을 곱해야죠. 어떤 걸 곱한다? 이 앞에 있는 자산 비중을 곱해서 각각을 곱한 다음에 전부 다 합산을 해주면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본 원리는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가 40%, 여기가 60%니까 40% 곱하기 20% 더하기 60% 곱하기 10% 하니까 이거는 8%, 66% 합치면 14%.
두 번째,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 뭐, OP. 또 마찬가지죠? 40% 곱하기, 여기 25% 더하기 60% 곱하기 10%. 그러면 요거는 10, 여기는 6 하니까 16%가 되네요. 세 번째, expected return,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는 또 40에 10, 4% 더하기 60에 8, 64, 8, 68, 4, 68, 42. 그렇죠? 그럼 8점? 68에 48. 8.8이네요. 8.8. 네, 8.8.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가중평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중평균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는? 여기 자산비중 20%를 해주고, 여기에 16에는 또 얼마를? 30%를 해주고, 다음에 8.8에는 또 얼마? 50%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에 20%는 얼마인가요? 14 곱하기 0.2 하면 2.8%. 그 다음에 16에 곱하기 0.3 하면 4.8%. 그 다음에 8.8에 50%니까 4.4%. 다 더하면 되는 거죠. 4.4, 4.8, 2.8은 12%. 답은 12.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단순 계산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원리는 간단하죠. 네, 일반적인 개별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개별 수익률에다가 이 앞에 있는 자산 비중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기만 한다. 그러면 가중평균 한다는 얘기죠. 가중평균 합 그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전체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네요. 20번 문제는 거미집 이론이군요. 거미집 이론이고요. 모형 형태를 결정하시오. 그런 하는 문제였고요. A 부동산, B 부동산, 수요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죠. A 부동산에 있어서 수기의 절대값은 얼마다? 네, P 앞의 숫자분의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P 앞의 숫자는 2, Q 앞의 숫자는 마이너스 1. 절대값을 씌우니까 0.5 나오네요. 공기는 얼마인가요? 공기 절대값은 P 앞의 숫자 3, Q 앞의 숫자 4, 1.33 나오겠네요. 자, 그럼 공기가 큰가요? 수기가 큰가요? 공기가 크다. 우리가 공기가 더 크면 우리는 암기를 했습니다. 기울기로 물어왔을 때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공기 수렴형이다. 네, 그래서 수렴형 바로 나올 거예요. 공기수. 만약에 이게 탄력성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외웠나요? 수탄수. 수요곡선 탄력성이 더 클 경우에 수렴이 되는 거죠. 네, A는 당연히 기울기로 나왔기 때문에 공기수 해서 수렴형 우리가 찾을 수 있었겠고요. B 부동산에 있어서 수기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또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니까 P 앞의 숫자 플러스 1, Q 앞의 숫자 마이너스 2. 그러면 답은 수기는 2. 공기의 절대값은 얼마? 네, P 앞의 숫자 플러스 2, Q 앞의 숫자 플러스 4. 절대값 씌우니까 2. 이 경우에는 수기와 공기가 서로 일치하나요? 그러면 뭐 외우는 것도 없죠. 이거는 당연히 동일하니까 순환형이다. 따라서 답은 수렴순환형.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거미집 이론은 나오면 기울기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땡큐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오기만 바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거미집 이론은 쉽게 맞춰야 됩니다. 네, 12번 금융론 문제네요. 자,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하는데 항상 대출 문제가 나왔으면 상환 방식 먼저 체크를 하라고 그랬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순서가 어떻게 간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액 먼저 찾는다.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두 번째, 이자 상환 해당 회차,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때는 미상환 잔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하면 된다.
세 번째, 원리금, 해당 회차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1 더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에서 그냥 바로 계산해 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 대출 받았으니까 그거를 몇 년에 거쳐서, 대출 기간 20년에 걸쳐서 매기 동일하게 상환하는 거니까 얼마씩? 1,000만 원씩이네요. 맞나요? 네, 1,000만 원씩. 그러면 미상환 잔액은 지금 2회차라면 몇 번 상환됐어요? 1,000만 원씩이. 한 번 상환됐다. 2억 빼기 1,000만 원이니까 그 가로 안에는 1.95억, 1억 9천만 원이 될 거고, 거기에 이자율 몇 프로? 5% 하면 1억 9천만 원 곱하기 5%니까요. 9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원리금, 지금 문제는 2회차의 원리금이죠. 원리금이라는 건 1번하고 2번을 다 합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 하면 당연히 1,950만 원이죠. 네. 그럼 답은 4번.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8회차, 13회차 이런 것도 해봤는데 뭐 2회차 이런 거 쉽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정리했듯이 대출 상환 원리금 나오면 상환 방식을 항상 먼저 찾아봐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자, 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의 현재 가치네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제 이것도 우리 몇 번 풀어보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보나마나 이제 암기 코드를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죠. 안차, 할인. 네, 하면 된다. 아니, 뭐예요? 개발이,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안 들어설 가능성은 100에서 40을 뺀 60% 되겠다. 그렇죠? 차는 어떤 차에? 토지 1년 후에 토지, 미래의 토지 가치 차익이니까 여기 주어진 대로 그 차익 그대로 쓰면 됩니다. 8.8억에서 6억 6천을 빼면 당연히 이 가로는 2.2억, 2억 2천만 원이죠. 네, 분자는 60% 곱하기 2억 2천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10%래요. 1년 요구 수익률이 연 10%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1년 후의 정보를 지금 현재 가치로 하는 거니까 할인을 몇 번 해준다? 한 번. 한 번 하는 거죠. 1 더하기 R%로 몇 번? 한 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계산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다시 60% 안 될 확률 곱하기 8억 8천 빼기 6억 6천 나누기 1 더하기 R% 10%니까 0.1 몇 번 나눠준다? 한 번.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네. 가로 먼저 계산하면 2억 2천만 원 곱하기 0.6 나누기 1.1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1.2억 쉽게 나오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2년 후에 가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번 나눠준다? 네, 2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연수익률 되겠고요. 네, 자, 키워드는 어떻게 안, 차, 할. 네, 안, 차, 할. 이것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투자론에서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다는 뜻이죠. 전체 이제 투자 자금 중에서 일부는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했는데 3억 원이 어떻게 투자했대요? 대출은 2억 원, 내 돈은 1억 원. 그래서 자기 자본은 3억, 타인 자본 대출받은 게 2억.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왔어요. 이 수익을 뜯어봤더니 어떻게 나눠주는 거죠?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 순영소득, 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네요. 그럼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없죠. 없는데 그러면 2천만 원 다 내 수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천만 원에서 얼마 나눠야 된다? 2억은 빌렸으니까 6%. 2억 곱하기 6%는 이자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2천만 원에서 6%, 2억 곱하기 6천만 원은 1,200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제하고 나면
800만 원만 내 앞으로 떨어지는 수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 1억 들어간 것에서 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냐,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란 분모가 뭐다? 자기 자본. 우리 이 문제에선 자기 자본 투자액이 얼마다? 1억. 그렇죠? 예, 순영업소득 더하고 거기서 이득이 있으면 처분 이득을 더해주는데 처분 이득이 이번에는 없으니까 제로고 여기서 뭘 빼줘야 된다? 이자 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순영업소득이 우리가 2천만 원, 이자 비용이 1,200만 원, 두 개 차가 맞더니 800만 원, 800만 원을 1억으로 나눠주니까 8%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예전에는 아주 쉽게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처분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처분 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얼마의 2억? 2%. 네, 총 투자한 3억. 부동산 전체 금액 3억에 2% 600만 원이 여기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에서는 처분이익은 상승률은 제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로 계산이 돼야 되고요. 네, 이때 우리가 있다면 항상 부동산 가격 전체에 대해서 상승률을 곱해서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또 계산하는 문제네요. 금융론에서 이때 우리는 봤더니 LTV가 60%에서 70% 상향됐고 차주의 능력도 50%에서 60% 늘었으니까 최대 가능 대출 금액도 기존에서 새로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런데 봤더니 기존의 담보대출이 또 1억 5천 있었네요. 네, 연간 소득도 있고 저당상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두 가지 기준은 항상 명심해야죠. LTV 기준이 있고 또 DTI 기준, 지금은 뭐 DSR로 바뀌긴 했지만 과거 문제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 둘 중에 각각 계산된 금액에서 어떤 걸 적용한다. 네, 둘 중에서 적은 금액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둘 중 적은 금액. 그 다음에 우리 고려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나온 중에서 어떻게 한다? 기존 대출 금액을 빼주어야지 추가로 가능한 대출 금액이 나오니까 기존 대출금 차감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LTV 기준으로 70%로 바뀌었으니까 얼마? 담보평가액 3억 중에서 70%이니까 2.1억, 2억 1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또 DTI 기준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연, D, 저 곱하기죠. 가운데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연소득 얼마? 3천만 원 곱하기 DTI는 얼마? 60%로 상향됐으니까 60% 나누기 저당상수는 0.1 따라서 36 그러면 1억 8천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1억 8천하고 2억 천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한다? 둘 중에 적은 1억 8천이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추가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럼 1억 8천에서 얼마를 뺀다? 기존에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까 3천만 원 더 추가로 가능한 것 뿐이다. 답은 2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계산, 이제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 당연히 연D죠.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지금 이거 60% 50%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를 잘 이해해 보면 결국 최종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70% 그 다음에 60%만 적용해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상권 분석 모형이네요. 28회에서도 허프 모형이 나왔었는데 27회에서도 허프 모형이 나왔군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다? 마찰 개수가 얼마냐? 그냥 2니까
통상 해오던 방식대로 가면 되고, 도시 인구 중에 몇 프로만 이용을 한대요? 60%만. 전 인구가 다 쇼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쇼핑 인구는 60%만 쇼핑 인구다라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걸 물어보나요? B나요? A를 물어보나요? B를 물어보네요. 그럼 B의 유인력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낫겠죠? B의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할인점의 면적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제곱 맞나요? 왜 제곱이죠? 네. 일반적으로 레일리라면 2가 고정인데 허프라면 이게 마찰계수 제곱분입니다. 근데 마찰계수를 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2라고만 쓰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면적은 2만 나누기 거리는 20km니까 20으로 2번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얼마인가요? 2만 나누기 20 나누기 20 하면 50. 그 다음에 A의 유인력도 계산해야지 마켓시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A의 유인력은 얼마? 또 거리의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분의 그 다음에 할인점의 면적 5,000이니까 이것도 50이네요. 그렇다면 A하고 B하고 계산할 것도 없이 1대1이니까 반반 가네요. 지금 허프 모형이나 그 레일리 모형이나 다 서로 어떤 거예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제로섬이라는 거는 파이는 정해져 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가느냐 하는 거죠. 중복적으로 쇼핑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쪽 방문하면 저쪽은 안 간다. 그런 뜻이 제로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땅 따먹기. 자, 그렇다면 50% 가는 거니까. 자, 그 인구가 몇만 명? 30만 명에서 또 60%가 할인점 간대요. 그 중에 B로 가는 사람은 몇 프로? 50%. 왜? 1대1이니까. 그죠? 1대1이니까 반반 간다. 계산하면 30만 명 곱하기 0.6 곱하기 0.5는 9만 명.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9만 명. 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느 회사 1년 동안의 운영수지이다.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세후 현금 흐름 자체는 네, 가능 총소득에서 뭘 빼준다? 공시를 빼주고, 여기 기타가 있으면 더해주는데 기타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여기다 뭘 또 빼준다? 영업 경비를 빼주고, 또 뭐 빼준다? 부채 서비스액 또 빼주고, 또 뭘 빼준다?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봤더니 공실은 여기 있어요. 네. 영업경비 있나요? 영업경비 있네요.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 있나요? 부채 서비스액은 어디 써 있나요?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을 합친 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이자만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원금 상환액 같이 합산한 것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있나요? 소득세율을 알려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세요. 그런 얘기는 똑같은데, 우리가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습니까? 영업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과세 표준을 알고 있어야죠. 또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된대요? 순대이감. 순이 뭐예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러나 여기는 없으니까 쓸 필요 없겠고, 이자액이 있으면 이자 비용 800만 원 여기다가 쓰면 되겠고, 감가상각 있나요? 감가상각 200만 원이 있네요. 왜 감가상각 이자 비용을 차감해 주나요?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은 손비 인정한다고 그랬죠?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과세 소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과세 표준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세율 몇 프로? 문제에서 봤더니 20%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옆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가능총소득은 얼마? 가능총소득 4,800만 원. 그럼 공실은 얼마? 5%니까 4,800 곱하기 5% 하면 240 하고, 또 뭘 빼준다?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또 240. 경비 240. 또
부채 서비스액 800하고 200을 더한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또 빼줘야 된다. 어떤 걸? 영업소득세 계산했어요. 그 영업소득세 계산하려면 여기까지가 먼저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순영업소득은 얼마? 4,800에서 계산해보죠. 4,800만 원 빼기 240 빼기 240 빼기 1,000만 원이니까 3320 3,32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다. 그럼 순영업소득에다가 더하기 대체충당금 하면 되는데 없다. 다음 빼준다. 이자 얼마? 이자는 문제에서 800만 원. 이자 800만 원. 다음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하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요 위에가 순영업소득이죠. 4,800 마이너스 240, 240은 4,320. 따라서 네, 우리가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순영업소득에다 이자 빼고 또 네, 감가상각비 빼면 네, 3,320이 또 나오겠네요. 이거 4,320이고 여기에 800이고 이거 200, 1000을 빼게 되니까 3,320. 네, 맞나요? 예, 이게 아이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나왔어요. 이제 3,320에다가 무엇을 20%를 해야지 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소득세가. 영업소득세는 얼마? 3320 곱하기 20% 하면 664. 그러면 여기다가 664를 차감을 해야죠. 예, 세금, 영업소득세 664.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이니까 네, 세전 현금 흐름 3320 영업소득세 664 차감하니까 이제 최종으로 나왔네요. 3320 하면 2656만 원. 이게 세후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656이니까 네, 2번 나오겠습니다. 2번.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저 과세 표준에다가 뭐에다가 하니까는 자꾸 헷갈릴 수 있네요.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 위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후 현금흐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능총소득을 먼저 찾아야 된다. 4,800만 원. 공실은 얼마였나요? 4,800의 5%인 240만 원. 영업경비 240만 원. 네. 그렇게 경비까지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그렇죠? 가공기 유영 순영업소득은 얼마입니까? 네, 4,800에서 240 빼고 240 빼면 네, 4,320만 원. 4,320만 원에서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 빼면 그럼 세전이 나오죠. 1,000을 빼면 3,320만 원. 세전은 3,320만 원. 3,320만 원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줘야 되는데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이란 어떻게 나온다? 순영업소득 더하기 대체충당금 빼기 이자 빼기 감가상각비. 따라서 순영업소득 4,320만 원에서 이자 얼마 뺀다? 800만 원. 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빼면 3,320만 원. 3,320만 원이 과세표준이니까 3,320만 원 곱하기 20%가 세금, 664가 세금이다. 따라서 예, 세전 3320에서 664를 빼면 2656, 답은 265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공교롭게도 이 영업소득세를 영업소득세를 그냥 순영업소득에다가 세전에다가 그냥 20%를 곱하는 것이나 이 과세표준계에서 20% 곱한 거나 동일한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 답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전하고 이 과세표준액하고는 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공교롭게도 일치했을 뿐입니다. 네, 3320의 20% 세전에다가 20%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과세 표준액의 꼭 20%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산 문제 다 푼 다음에 우리가 민법 학개론 다 푼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때 손을 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건 우리가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33번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를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Profit Index는 네, 어떤 거? 입출. 항상 입출이죠. 입이 위에 있고 나가는 게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돈, 현금 유입의 현가 그것을 다 합한 다음에 그것을 뭐로 나눈다? 현금, 유출, 현가의 합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PI. 그리고 NPV는 어떻게 된다? 순현재 가치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차감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차감을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익성 지수니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의 현가를 어떻게 구하나요? 들어오는 돈은 봤더니 13년 1월 1일이 아니라 1년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써주면 안 되고 할인율 10%로 1년 현재 가치로 일시불 현재 가치로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일시불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미래 가치 곱하기 1 더하기 R% 할인율로 마이너스 N승이니까 1년이면 1 더하기 R%로 한번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 기본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번 A의 PI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121을 뭘로 나눈다? 1.1로 한 번 나누는 거죠. 1 더하기 R%가 1.1인데 그것을 지금 1년이기 때문에 한 번 나눠줍니다.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거를 현금 유입의 현가를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의 현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출액은 현재 나가기 때문에 또 현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1 나누기 1.1을 나누기 또 100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1이 나오나요? 121 나누기 1.1 나누기 100 하면 1.1 맞네요. 네. PI 이번에는 B는 어떻게 되나요? 130을 또 1.1로 나누고 그거를 또 뭐로 나눈다?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120만 원이니까 130 나누기 1.1 나누기 120은 예, 0.98 어쩌고 저쩌고 나오네요. 3. PI 이번에는 C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50분의 180 나누기 1.1이 나오는 거죠. 180 나누기 1.1 나누기 150 하면 네, 1.09가 나오네요. 네 번째, PI D를 계산해 보니까 D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을 1.1로 나누고 또 뭐로 나눈다? 170으로 또 나눠주면 되는 거죠. 200 나누기 1.1 나누기 170은 네, 1.07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번 A 사업은 B 사업의 PI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맞네요. 네. 맞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보다 크다. C 사업은 D 사업의 수익성보다 크죠? 네, 맞네요. 이것도. 네. 그 다음, 맨 밑에 5번을 볼까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 사업이네요. 이것도 맞고요. 그럼 3번 가겠습니다. A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 사업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했으니까 A, B 두 개 같이 투자했을 때 수익 PI를 계산해야죠. PI A 더하기 B 하면 얼마인가요? A 더하기 B니까 요거 더해서 251이 나오나요? 121, 131 같이 들어오니까 251 나누기 1.1을 나눈 다음에 또 뭐로 나누나요? 100 더하기 120이니까 22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251 나누기 1.1 나누기 220은 1.037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A
A에만 투자했을 땐 1.1, A, B 두 개 투자했을 땐 1.307. 그 A 수익성 지수가 A만 투자하는 경우가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맞네요? 네, 맞아요. 그럼 답은 D네요. D. 자, D가 왜 틀린 답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자, D 사업에 투자했을 때 PID는 얼마였나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D는 200 나누기 1.1 나누기 170이죠? 네. 200 나누기 1.1 나누기 170은 1.07. 그런데 PI, C하고 D를 합쳤더니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는 180 더하기 20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1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어떤 걸 써줘야 돼요? 150 더하기 170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면 380 나누기 1.1 나누기 320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6 얼마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위가 더 큰 거죠. D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다. 맞네요? 틀려? 1.3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가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답은 섞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수익성 지수가 더 크니까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오는 돈은 다 합치고 나가는 돈 합치고 그렇게 해서 할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법 가능성평가 문제네요. 원가법에서 대상물건 감가수정액이다. 그럼 여기 지금 감정평가 방법 어떻게 되어 있다? 정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가수정액은 정액법에 의한 감가수정액은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재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1 잔존가치율 곱하기 경과년수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계산을 해볼까요? 재조달 원가는 얼마? 2억. 잔가율은 얼마? 10%니까 가로 안에는 90% 1억 8천. 경과년수는 얼마? 5년. 2009년에서 2014년이니까 5년.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그러면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1억 8천에 10으로 나누면 1,800만 원이네요. 암산으로 그냥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는 뭐 3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문제 39번 또 재조달 원가를 구하래요. 그랬더니 20년 전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있고 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준공 당시에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는 4억 원이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면 지금 애당초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4억이 다 들어간 거죠? 네, 4억이 다 들어갔는데 건축비 지수가 145 예전에 100이었는데 145 그러면 45%가 더 상승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되나요? 재조달 원가는 4억 곱하기 1.45 100분의 145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재조달 원가가 그렇게 계산해보면 4억 곱하기 1.45니까 5.8억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는 총 공사비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제곱미터인데 그럼 대지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나요? 연 면적으로 나눠지나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건물. 땅이 아니라 건물이니까 당연히 건물에 관한 넓이인 연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45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1450으로 나누면 40만원. 40만원이니까 답은 쉽게 계산이 되겠네요. 네. 재조달 원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너무 쉽고, 거기에 키포인트는, 여기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500으로 나누면 절대 답이 안 나오죠? 연면적 건물이기 때문에 145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10회분, 34회차 기출계산 문제 시작해서 25회차
기출 계산 문제까지 다 완전 정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이제 두세 차례 더 반복을 해 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네, 고득점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 계산 문제는 네, 선택, 그 다음에 집중, 그리고 반복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